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3, 4분기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아마 초창기 때 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제일 초창기 때 나와주셨는데요. 그 소개 한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대신증권에서 이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예, 우선 이제 지난 잭슨홀 미팅 결과를 저희가 잠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시행하겠지만 아직 금리를 인상할 만큼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을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놓고 사실 저울질을 좀 해야 되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이 연내 시행되는 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커졌기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에 더 한호했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놓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사실 물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이제 정책적인 효과에 힘입어서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세적으로 숫자도.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진 않았죠. 왜냐하면 7월 실업률이 이제 5.4%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2020년 1월과 2월 수준이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의 고민도 클 겁니다. 물가보다는 고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대변해주는 가장 봐야 되는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 관련된 지표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시장에서 먼저 한 것 같아요. 연준보다는.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로 이제 전반적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에 영향을 줬던 거는 가급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좀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도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을 연내 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했던 수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시행하는데 4년 2개월, 4년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빨리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업률 이런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9월 FMC가 남겨져 있잖아요. 아마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안내나 공식적인 선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빠르면 10월, 늦어지면 11월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보면 결국에는 9월 FMC에서 테이퍼링의 어떤 선제적인 안내, 공식적인 선언은 이미 좀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이 선언이 된다면 이제 지난 2014년에는 뭐 1월부터 10월까지 약 이제 10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뭐 그 테이퍼링의 내용과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테이퍼링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국채와 MBS를 어느 속도 규모로 이제 줄여 나갈 거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종결이 돼야 그 이제 기준금리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를 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좀 예측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힌트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도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촬영분이 나가는 네. 9월 1일, 네. 예, 9월의 첫째 날이죠. 9월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올해 8월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 이전은 증시가 상승할 때 사실 정책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정책의 힘으로 경기와 이익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8월 이후 이제 9월 달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하나 올려진다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계속 지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는데 결국 9월 달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증시에 좀 잠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4분기는 좀 3분기보다는 지수 레벨이 이제 높아질 거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3분기를 월별로 쪼개서 말씀드리면 8월이 가장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은 달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은 이제 보합 정도 수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걸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9월 FOMC라는 불확실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7월 말에 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종결이 됐어요. 근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일정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저도 아마 이제 9월달 미국 의회가 계획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합의에 이를 겁니다. 그 합의라는 거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수준으로 합의를 하겠죠. 근데 그 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양당 간의 어떤 부자 증세와 같은 이런 정쟁을 놓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의회가 개의되게 되면 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하원 통과를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히 양당 간에 또 좀 바로 합의는 안 하겠죠. 이제 어떤 불협화음이 일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불확실성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연준 의장이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상원에서 또 연준 의장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 달에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지명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오히려 훈풍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지명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금융 완화 어떤 정책 기조에서 지금 이제 출구 전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될 것 같아요. 연임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성과로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앨런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 연임에 대해서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사실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 역시 이제 백악관,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연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9월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9월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시장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8월, 9월은 남은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사실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8, 9월 달에 그렇게 좀 많은 주식들을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취해 놓으신다고 하면 4분기 때 지수 레벨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웃을 수 있으시겠죠. 4분기 되면. 그러면은 이제 9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미국 그렇죠. 증시가 움직이다가 뭐 4분기부터는 쭉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4분기 연말까지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지수 레벨이 3분기보다는 높아질 거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의외로 좀 상승 흐름들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 투자를 하실 때 펀더멘탈 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투자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반기 들어서는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와 소비 이벤트를 바탕으로 정책에 의존한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4분기 때 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9월 달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고 그게 이제 9월 달 증시가 상승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은 G20 정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비대면으로 좀 전환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좀 미국과 중국 지도자가 정상회담 형태로 좀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G2 간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정치와 소비 이벤트를 바탕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펀더멘탈에 의존하는 장세가 나타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가 흘러왔었던 어떤 계절적인 패턴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지난해를 좀 제외하고 2010년에서 2019년 10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월별 수익률이 0.3% 정도 됐고요. 10월이 1.8 그리고 11월이 2.5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0.8 그러니까 이제 9월 보합권에서 이제 4분기에 접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증시가 올라가는 계절적인 패턴대로 좀 움직여 왔어요. 근데 올해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가 이 패턴대로 올해 연초 이후로 계속 증시의 어떤 방향성들이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 때는 좀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중에서 어떤 지수가 연말까지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대표 지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뭐 ETF,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성장주, 가치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3대 대표 지수가 있는데 S&P 500은 이제 전체 종합 지수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가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구성 종목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했던 게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자고요. 올해 S&P 500 지수가 8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21% 올랐고요. 나스닥은 19%, 그리고 이제 다우가 16% 올랐어요. 제가 이 수익률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은 그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은 하반기 때도 좀 나스닥 지수가 이 3대 지수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좀 좋을 수가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기저효과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때는 기저가 높았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높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이런 물가지표를 보면 레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일단 물가 금리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 떨어지거나 레벨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레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때 보면 물가와 금리 레벨이 상반기와 대비하면 거의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벨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고, 결국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할인율이 축소될 수 있어서 이 성장주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놓고 오신다고 하면, 미국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저는 나스닥 지수에 좀 투자하시는 상품에 관심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